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새색시입니다. 한창 깨가 쏟아져야 하는 때에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거의 매일 눈물바람을 하고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얼른 정신 차려야 하는데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청승만 떨고 있네요. 그런데 부모님 말씀이 제가 놓지 않으면 모두 다 편하지 않다고 얼른 다 놓아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저 때문에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기도 한지라 사연을 보내면서 제 마음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아프지 말고 편안히 저의 행복한 모습을 봐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저는 엄마가 둘입니다. 절 낳아주신 엄마와 절 길러주신 엄마, 바로 할머니입니다. 항상 제가 안기면 어이쿠 우리 똥강아지 할미가 뭐 해줄까? 라며 제 엉덩이부터 두들기던 분이셨어요.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할머니 무릎에 누워 울고 나면 다 풀어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씩씩해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에 그런 어리광을 부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함께 장사를 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절 키워주셨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물질적인 것들을 보충해 주셨지만 할머니의 그 지극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지금처럼 밝은 성격의 소유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릴 때도 할머니께 엄마라고 부르며 업혀 다닐 만큼 한시도 제 곁을 떠난 적이 없이 지극정성으로 절 키워주셨습니다. 엄마는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절 낳으셨습니다. 아빠도 23살밖에 안 된 나이였지만 둘은 어떻게든 아이는 책임지자며 결혼을 하셨답니다. 다행히 저희 친가와 외가 모두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으셔서 장사나 하면서 먹고 살라며 가게를 내주셨답니다. 처음엔 혼자 가게를 운영하던 아빠는 장사가 점점 잘 되며 힘에 부처하셨고 그걸 보다 못한 저희 엄마께서 출산한 지 5개월 만에 절 할머니께 맡겨놓고 아빠와 함께 장사를 하러 나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 먹고 살겠다는 본인의 딸을 외면하지 못하셨고 저를 키우게 되신 거죠. 그 당시 막내 삼촌이 고1이었다고 하니 할머니께서 다시 육아를 하며 엄청 애를 먹으셨답니다. 그런데도 항상 여쭤보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고 하시며 제 얼굴, 제 손, 제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손길에는 저는 항상 응석바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제가 마음 놓고 풀어줄 수 있던 사람이었던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는 안 계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기 위해 할머니에 대해서 쓰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항상 그냥 계시던 할머니인데 어떻게 정리를 하고 글을 써야 할까요? 그런데도 글을 멈출 수가 없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할머니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는 것이 또 하나의 할머니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은 마음에서입니다. 더 이상 할머니와 대화를 나눌 순 없지만 할머니와의 기억을 공개적인 장소에 공감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이 채택이 된다면 그 사연이 남아있는 이곳에 와서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엔가 남기고 싶은 마음에 마음을 다스리며 이렇게 글을 계속 써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맡기로 한 날부터 편하게 잠을 자본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밤마다 절 업고 재우셨답니다. 할아버지가 교대라도 할라치면 어떻게 알고 할머니만 찾으며 울고불고 난리를 피워서 할머니가 떼놓으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6형제 중 넷째시라 할머니 나이가 젊지 않으셨을 텐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도 때 부리는 저를 업고 밤을 새우기를 며칠 동안 계속 하셨답니다. 돌이 지나서야 제대로 누워 재울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 며칠이 아니라 몇 개월이었겠죠. 제가 3살쯤 됐을 무렵에는 저희 엄마 보고 가짜 엄마라며 진짜 엄마가 할머니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제가 너무 예뻐서 할머니는 저를 업고 안고 모든 일을 하셨답니다. 그런 할머니께 매달려 다니며 곁을 지키는 제가 그저 고마우셨답니다. 어린 개에 마음 붙일 데가 없으니 할미만 찾고 위안을 삼는 것 같아 안쓰러운데 또 할미만 보면 웃어? 그래서 더 예뻤지. 라며 제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제 어린 시절을 곱씹어 주시곤 했습니다. 다른 친구분들 자식 다 키워놓고
여유있게 여행 다니실 나이였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웠답니다. 그냥 저랑 꽃 보고 나비 보며 놀이터에서 노는 게 더 좋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친할머니 댁에 가려고 할머니 없이 엄마 아빠와 집을 나서는 날이라도 될라 치면 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터에 할머니가 함께 친할머니 댁 앞까지 가서 차에서 기다려셨을 정도로 할머니가 없으면 어디든 가지 않겠다는 저였기에 엄청 고생하셨을 테지요. 그때는 그저 할머니한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었던 거죠. 아무리 아기였다곤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도 뭐가 그리 제가 예쁘셨을까요? 제 기억 속 할머니는 아이고 예쁘다. 어쩜 매일 이렇게 예쁠까? 누구 손녀 딸이야? 라는 말을 매일 해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도 매일이요.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어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하는 날에는 매일 등하원을 할 때는 몰라도 사람 많은데 할머니가 가면 창피할 것 같다며 오지 않으시고 부모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를 찾고는 엉엉 울면서 할머니 안 오면 나 아무것도 안 낼 거야 라며 난리를 치는 바람에 급하게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고 오시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엄마의 말에 의하면 마치 내가 아이를 버릴 것 같아서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서 울면서 참관 수업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엄마에겐 서운함을 주면서 할머니에게 집착하는 아이였습니다. 친모녀지간이라고 해도 이렇게는 애틋할 수가 없다며 할아버지, 삼촌들, 이모, 엄마, 아빠까지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면 전 더 할머니 품을 파고들며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감싸 안으시며 내 새끼, 내 강아지 하시던 할머니의 냄새, 할머니의 품의 감촉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특히나 할머니께서 자주 입으시는 가디건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부엌 일을 하시거나 화장실을 가실 때에도 그 가디건이 있으면 참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 가디건에서는 할머니 냄새가 많이 나고 느낌도 푹신하니 포근했거든요. 제가 7살 무렵엔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혹시나 할머니가 걔도 키워준다고 할까봐 할머니 나랑만 살아야 해. 동생은 안 돼. 알았지? 라며 당부를 몇 번이고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동생을 안고 있는 건 셈이 안 났는데 할머니가 그 애를 안아주는 건 셈이 나고 싫어서 눈물이 흐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눕혀 재우려고 내려둔 동생을 어른들이 잠깐 한눈 파신 사이에 질질 끌어다 문 앞에다 놓고는 이제 너네 엄마랑 집에 가! 이랬습니다. 그런 제가 걱정이 되신 어른들은 엄마랑 정을 쌓아야 한다며 저를 엄마네 집으로 보내자고 의견을 모으셨고 학교 입학을 앞두기로 한 나이라 저를 집으로 보내게 되셨답니다. 집으로 가면서도 엉엉 울면서 안 간다를 시전하며 도착한 집에서도 할머니 가디건만 끌어안고 밥도 안 먹고 삐죽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없는 집은 너무 불편하고 싫었거든요. 그냥 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동생이랑 살고 나는 할머니랑 살면 안 돼? 할머니는 나 없으면 시장도 심심해서 못 갔는데 나랑 안고 자면 잠이 솔솔 온다고 그랬는데 나 없으면 어떻게 자? 라며 말하는 절 보며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미안하다고 대성통곡을 하며 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애착을 붙여야 하는 시기에 제가 할머니한테만 정을 붙인 게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이 드신 겁니다. 그런 엄마를 본 저는 놀라서 엄마 미안해. 근데 나 그래도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라며 가디건을 끌어안고 울면서 문 앞에서 잠이 들었답니다. 처음에는 며칠 그러다 적응하겠지 싶어 그냥 두셨다가도 화도 내보고 혼도 내보고 하셨지만 침대에서 자던 아이가 아침엔 다시 가디건과 문 앞에서 자고 있는 걸 보시곤 엄마는 할머니 가디건을 버려버리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방방 뜨다가 숨이 넘어가게 울던 저는 그 자리에서 실신해버렸죠. 그런 저를 안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가셨다가 아이가 심하게 놀란 게 있나 보네요. 편하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듣고 링거를 맞고서야 진정된 저를 업어매어 울면서 집으로 온 엄마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환경을 바꾼 게 잘못된 선택이었던 걸 깨달으신 거죠. 버렸던 가디건을 제게 다시 찾아주고 할머니께 일단 집으로 와주시길 부탁드리셨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할머니가 함께 지내시다가 저녁에 집에 가시고 점심 먹고 가시고 하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하다가 평일엔 엄마 집엔
주말엔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생각을 바꾸신 겁니다. 제가 곧 학교에 가야 하는 시기다 보니 계속 할머니 집에 둘 수는 없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다시 만난 저는 그제서야 편히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 밥도 먹고 했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가실까 눈치를 그렇게 보더랍니다. 그런 저에게 할머니가 같이 자려고 누웠을 때 아가, 할머니는 계속 진영이 할머니야? 할머니가 계속 같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는 학교도 가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니까 할머니랑 있는 시간은 당연히 줄지. 엄마도 이제는 진영이 옆에서 보살펴주고 싶대. 할머니도 우리 진영이 너무 보고 싶어서 자주 놀러 올 테니까 울지 말고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자. 할머니가 자주 올게. 라며 절 안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할머니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할머니는 약속을 잘 지키니까 참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할머니, 그럼 하룻밤만 자고 또 와. 라며 품에 파고들어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와 헤어지며 웃으며 인사를 하고는 돌아서서 눈물만 훔치고 있는 절 보신 엄마가 진영아, 진영이 집은 이 집부터 여기야.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 다 있잖아. 할머니도 자주 오신다고 했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말자. 엄마가 더 열심히 그동안 못한 엄마 노릇 할게. 엄마한테 기회를 좀 줄래? 라며 절 안고 우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엄마도 할머니만큼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깨달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할머니 오실 때까지 참고 만나면 반갑게 붙어있다가 헤어지고 혼자 울고 그러길 여러 번 반복한 후에야 할머니와의 잠깐의 이별이 슬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일 좋은 날은 할머니 집에 가서 자는 주말이었죠. 가서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밥을 먹을 때면 입맛이 돌아 세 그릇까지도 먹고 배가 불러 힘들어하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여섯째인 막내 삼촌은 야, 너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 아주 집안 살림 다 거덜낸다. 이제 너네 엄마랑 살아. 뭐 이렇게 자주 와. 라며 구박을 하곤 했습니다. 군대에 막 다녀와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던 막내 삼촌은 전보다 절 더 미워하더라고요. 사실 막내 삼촌은 저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고1이었던지라 저를 보는 통에 삼촌에게 소홀해진 할머니가 너무하다며 자신은 피해자라며 화를 내곤 했었거든요. 삼촌이 고3이 되던 해에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저를 업고 살림하시는 할머니를 저에게 뺏긴 것 같다며 큰 삼촌에게 털어놨다가 어린 조카 상대로 세미나 내고 참 모자라구나 라며 핀잔을 듣고는 어른들 몰래 저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부터는 저에게 시끄럽다고 소리를 치거나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기도 하면서 할머니와 사이가 더 멀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막내인 삼촌이 얼마나 예쁨을 받고 컸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신을 내팽개친 것 같아 서운하기도 하고 그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밉기도 했겠죠. 아무튼 성질머리 못된 건 어디 가서 고치지도 못해. 어디 어린 아기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 네가 그렇게 모자란 놈인지 몰랐다. 너무 실망스럽다. 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저를 온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 다니면서는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다 보니 저와 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제대하고 집에 있다 보니 또 저에게 못되게 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삼촌이 못마땅하셨던 할머니는 삼촌과 말다툼을 하게 되셨고 그걸 지켜보시던 할아버지가 삼촌의 뺨을 때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옷을 챙겨 입고는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무섭고 놀라서 울기만 하다가 할머니께 달려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집에 갈 때까지 나타나지 않던 삼촌은 그 후로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갈 때 한동안 삼촌 있어? 라며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며 엄마는 괜찮아. 삼촌 있어도 씩씩하게 하던 대로 해. 삼촌한테는 엄마가 잘 얘기했어. 걱정하지 마. 라며 절 진정시켜 주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저도 자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이 연세가 더 드시게 되었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중간고사를 봤을 때쯤 막내 삼촌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때도 저만 보면 투명인간 취급하는 삼촌이라 천사처럼 예쁜 여자와 결혼한다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숙모 되시는 분께서 참 예쁘셨거든요. 다른 삼촌들과 이모는 절 보면 항상 예뻐해만 주셨는데 막내 삼촌만 저러다 보니 저도 막내 삼촌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씩씩하게 웃으며 입장하는 삼촌이 낯설고 저렇게 웃을 줄도 아는구나 싶어 생소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하는 시간에 숙모네 부모님께 엎드려 절하며 인사할 때까지만 해도 씩씩하던 삼촌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를 할 차례가 오자 똑같이 엎드려 절을 하더니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놀라서 웅성거리는 틈에 들썩거리는 삼촌의 어깨가 보였습니다. 결혼식 사회 보시는 분이 어머님, 아버님이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신랑이 눈물이 터졌나 봅니다. 앞으로 더 효도하며 잘 살라고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겨우 고개를 들고 일어난 삼촌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삼촌을 보시던 할머니도 눈물을 보이셨고 숙모 되시는 분부터 안아주시더니 삼촌을 안고는 한참을 그렇게 계셨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제 마음에도 삼촌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저 때문에 삼촌과 할머니가 다툰 건 맞았으니까요. 그 후로는 삼촌도 절 투명인간 취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1년쯤 뒤 삼촌이 귀여운 딸을 낳은 후로는 절 보면 용돈도 주시고 웃으며 공부 열심히 하냐?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셨습니다. 다른 삼촌들과 이모와 지내는 것보다 어색하긴 했지만 전처럼 무서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사이에서 벗어난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런 저와 삼촌 사이를 보시며 할머니께서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아이 아빠가 된 삼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웃으셨으니까요. 사촌 동생도 예뻐하셨습니다. 힘드셔서 더 이상 아기는 못 봐주신다 하면서도 주말에 놀러오는 숙모 쉬라며 사촌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혹시나 제가 세미나 내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삼촌 생각에 아기에게 더 잘해줬습니다. 아마도 부채의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중학교 생활로 인해 이제는 매주 주말에 할머니 댁에 못 가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에서 1번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죠. 그러다 제가 다시 할머니와 살게 될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시다가 쓰러지신 겁니다.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시던 분이라 건강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쓰러지시더니 일어나질 못하셨습니다. 그리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정도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엔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할머니께서 또 다른 엄마셨다면 할아버지께서는 또 다른 아빠셨으니까요. 항상 절 보시며 우리 진영이 시집갈 때는 할아버지가 안고 들어가야지. 그러려고 할아버지 매일 운동한다. 고 하시며 저에게 알통 자랑을 하시던 할아버지셨는데 쓰러지셨다는 얘기에 학교고 뭐고 정신이 없더군요. 그때가 제가 중2 마지막 기말고사 마치고 방학하면 할머니 댁에 한 일주일 가 있기로 약속하고 미리 짐을 쌀 때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병원에 있을 수 없는 학생의 신분인 상태라 할머니에게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학교에 등교했죠.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일찍 시집 보낸 딸인 엄마에게 할아버지는 든든한 산 같았다고 나중에 말씀하곤 하시는데 그만큼 할아버지도 사랑을 많이 주시곤 하신 거겠죠. 저한테도 너무 좋은 할아버지셨으니까요. 모두가 슬픔에 빠진 와중에 할머니께서는 충격을 크게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을 쓰러지셨고 결국 발인 때는 지켜보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 곁에는 이모와 제가 있기로 하고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진행이 됐습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다시 쓰러지시길 몇 번 더 하시더니 할아버지 장지에 데려다 달라며 일어나 차에 오르셔서는 내내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손을 잡아드리며 함께 우는 일뿐이었습니다. 이모는 운전을 하시면서도 엄마 때문에 아버지 마음 편히 못 가시겠어. 엄마 걱정돼서 우리 그만 옵시다. 그래야 아버지도 훌훌 털고 가지. 라고 훌쩍거리시더군요. 그 말이 더 슬프게 느껴지면서도 진짜 그만 울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라 할머니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방학이 시작되자 저는 할머니 댁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학원도 할머니 댁 근처로 알아보고 방학 내내 있기로 한 거죠. 도저히 할머니 혼자 계시게 둘 수 없었기에 부모님과 상의 끝에 그러기로 했습니다. 기력이 없어지신 할머니를 위해 엄마와 이모, 숙모들이 돌아가며 반찬을 해오셨고 청소며 빨래는 제가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2주쯤 학원에 다녀와서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는데 그런 저를 할머니가 보시더니 우리 강아지가 언제 이리 컸어. 할머니가 너무 고맙네. 하시더니 저에게 팔을 벌리시더군요. 얼른 가서 안기며 할머니, 나 전화 가서 할머니랑 살까? 할머니 혼자 여기서 어떻게 살아? 내가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할머니랑 이렇게 살면 할머니도 좋겠지? 라고 여쭈어보았죠. 사실 방학 때 할머니 집으로 오면서부터 생각하고 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제 어린 생각에도 할머니 혼자 계시기는 힘들 것 같았거든요. 제 얘기를 들으신 할머니는 갑자기 막 우시면서 우리 강아지가 이제 할머니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 봐라. 할아버지가 있었으면 엄청 칭찬해 줬을 건데 할머니가 이제 걱정만 끼친다. 그렇지? 라며 한참을 진정하지 못하시더군요. 혹시나 또 쓰러지실까봐 진정시켜드리며 놀라고 있는데 울음소리가 잦아들더니 고맙다. 말만이라도 고마워. 그런데 우리 진영이 공부 방해될까봐 할머니는 싫어. 혼자 있을 수 있어. 걱정 마. 라며 힘없이 웃으시는 겁니다. 그러시더니 우리 수제비 해먹을까? 떡볶이처럼 해줄게. 라며 부엌으로 가셔서 음식을 하셨습니다. 그달부터 할머니는 전처럼 반찬도 하시고 저와 산책도 가시고 제가 학원에서 돌아오면 간식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만 안 계실 뿐 그전과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들리러 온 엄마에게 엄마, 내가 할머니랑 그냥 살면 안 돼? 할머니 혼자 있으면 밥도 안 먹을 것 같아. 내가 그냥 전학하고 여기서 할머니랑 살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일단 아빠랑 상의를 해보자. 엄마도 생각을 좀 해보긴 했어. 일단 진영이 너 생각은 고맙고 기특하다. 대견하네 우리 딸. 이라며 눈물을 지으시더군요. 그러고 며칠 후 삼촌들과 숙모, 이모와 이모부, 엄마와 아빠가 할머니네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끼리 할 얘기가 있다며 저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남동생과 근처 PC방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동생이 누나, 난 전학 싫은데 할머니께서 그냥 우리 집으로 오시면 안 돼?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물어보니 할머니 집으로 오기 전 엄마가 삼촌들하고 전화로 할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순간 엄마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할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더군요. 돌아오라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 할머니 집으로 가니 막내 삼촌이 저에게 고맙다. 너가 나보다 낫다. 며 웃더군요. 그러더니 식사 준비를 하시는 어른들 표정도 한결 밝아져 계셨습니다. 모두들 돌아가고 잠자리에 누워 할머니께 아까 삼촌들이랑 무슨 이야기 했어? 라며 여쭈었죠. 그러자 제 뺨을 쓰다듬으시며 진영아,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 좋아?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너무 좋지. 이번 방학 끝나는 게 걱정인데 내가 할머니 두고 어떻게 혼자 집으로 가? 라며 할머니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자 너희 엄마가 진영이 너 키워줬다고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더라. 그런데 할머니는 이 집에서 살고 싶거든. 그래서 일단 진영이네 갔다가 집이 오래됐으니까 손 볼 때 손 좀 보고 그리고 여기 와서 지내기로 했어. 진영이랑 준영이가 전학을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라며 물으시더군요. 할머니, 난 다 좋아. 할머니랑 같이 살 수 있으면 전학도 괜찮아. 친구들은 주말에 만나면 돼. 라며 할머니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여전히 포근한 할머니 냄새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옷가지만 챙겨서 우리 집으로 오셨고 할머니 집은 창문이랑 문, 방문과 화장실, 주방, 세탁실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벽지 도배는 할머니의 요청에 기존의 것과 가장 비슷하게 한다고 하셨고요. 6남매가 자란 집이라 방이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안방은 저와 할머니가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방들은 부모님 침실과 드레스룸, 동생 방으로 꾸며졌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세를 주고 이사를 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저희 가족은 이사를 했고 동생과 저는 전학을 갔습니다. 전학 가기 싫다던 동생은 전학하자마자 친구를 사귀며 집으로 데려와 게임을 할 정도로 적응을 잘했습니다. 저는 중3이라 고인 문제로 조금 예민해지긴 하더군요. 할머니 무릎에 누워 귀 파달라고 조르며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우리 진영이인 잘할 거야.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일단 열심히 해봐. 라며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매번 비슷한 소리였는데도 왜 그렇게 안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중3 시절은 고입에 신경 쓰느라 반복되는 불안과 할머니의 위로로 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고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 저의 시간은 더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곁에서 챙기시며 밤마다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전 할머니의 기도 덕분인지 무사히 대학생이 되었고 그해 할머니의 팔순 생신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도 안 계신데 혼자 상 받기 민망하다며 싫다고 하셨지만 첫째인 큰삼촌께서 어머니, 도대체 저는 언제 자식 노릇해요? 이번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설득하셔서 동네 분들이랑 할머니, 친척, 조카들까지 모시고 근처 번화가의 뷔페에서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잔칫날 100여 분의 손님이 오셨고 한복을 입으시고 화장도 받으신 할머니가 너무 고와 우리 모두가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자식들이 절을 하는 순서에서는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 우리 모두 울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 즐거움의 최고 절정은 막내 삼촌이 찍고 말았죠. 잠시 안 보인다 싶더니 얼굴에 요란한 화장을 해 마이클 잭슨처럼 꾸미고는 음악을 틀며 등장해 춤을 추었거든요. 그렇게 춤을 잘 추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열심히 잘 추더라고요. 춤이 끝나고 모두들 박수를 치고 있는데 엄마,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춤추면 좋아했잖아. 그동안 못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는 자주 출 테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라며 할머니께 달려가 안겨 울더군요. 그런 삼촌을 바라보시던 둘째 삼촌께서는 저 자식이 끝까지 막내 노릇만 하네 하시면서 뒤돌아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너무 행복하다, 고맙다 고 하시며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우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오래오래 이렇게 행복하길 빌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대학 생활하랴 바빴습니다. 할머니와 한방을 쓰면서도 주무실 때 들어가는 날이 많아 전처럼 할머니 품에 안기는 날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데이트도 해야 했기 때문에 주말에도 외출하기 일쑤였죠. 그저 집으로 돌아오며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간식거리만 들고 나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제가 과제로 힘들 때, 남자친구와 싸우거나 헤어질 때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 주셨고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남자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우스갯소리도 잘하셔서 저의 상담 대상이시기도 하셨죠. 그렇게 정신없던 대학생활을 마치고 취업을 하고 나니 더 시간은 없더군요. 왜 그렇게 야근이 많고 왜 그렇게 회식이 많은지. 술을 잔뜩 먹고 간 다음날 아침이면 할머니께서는 황태와 콩나물로 해장국을 끓여주시곤 했습니다. 속이 확 풀리는 그 맛에 멀쩡히 출근하곤 했었죠. 감사하게도 할머니는 항상 제게 도움을 주시며 곁에 계셨습니다. 그날은 거래처와 의견이 맞지 않아 회의를 길게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 저녁도 안 먹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배를 부여잡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시더군요. 놀라서 할머니를 부르며 이불을 들춰보니 땀이 범벅이 되어 앓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라 119에 신고를 하고 근처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이리저리 검진을 하던 의사가 일단 MRI를 찍어볼 건데요. 상태로 봐서는 입원을 하시는 걸 예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연세가 많기도 하시고 혹시나 모르니까 내일 병실로 올리고 검사를 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더군요. 혹시나 큰 병일까 싶어 두려운 마음에 곁을 지키려고 했는데 진영아, 너랑 아빠랑 준영이는 일단 들어가.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준영이는 학교도 가야 하니까 너가 좀 일찍 일어나서 챙겨주고 엄마가 이따가 연락해 줄게. 라는 엄마의 말씀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응급실에서 나오면서도 너무 걱정이 되어 발길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회사에 빠질 수는 없는 일이기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퇴근 때까지 엄마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불길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삼촌들과 숙모들, 이모와 이모부가 와서 계시더군요. 인사를 하고 할머니께 다가서니 활짝 웃으시며 우리 진영이가 많이 놀랐지? 할미 괜찮아. 이제 집에 가도 되겠어. 하루 종일 검사만 하고 너무 힘들어. 라고 하시며 절 반기셨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그래서 엄마를 병원 복도로 불러내 여쭈어 보니
어제 초음파로 봤는데 뭔가 덩어리가 보여서 MRI를 찍자고 한 거였는데 MRI에서도 덩어리가 보였나 봐. 그래서 피 검사랑 조직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며칠 더 있어야 한대. 엄마가 집에 좀 다녀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있어. 너는 그때 집에 가서 자고 엄마는 당분간 병원에서 할머니랑 있어야 할 것 같아. 라며 집으로 향하더군요. 덩어리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쁜 결과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온 가족의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께서는 병원에 상주에 계시면서 할머니를 보살피셨습니다. 할머니는 간간히 통증 때문에 아파하셔서 진통제를 맞으신다고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위암인데다가 주변에 전이가 되어서 수술을 하시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수술도 위험 요소가 많아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함께 말이죠. 속이 안 좋으시다고 힘들어하신 지 오래라 그냥 그러려니 했던 순간들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드렸으면 이렇게까지 전이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며 눈물만 나더군요.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본인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생각하셔서 포기해 버리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얼른 치료받고 우리 집에 가자. 할머니가 집에 안 계시니까 집이 텅 빈 것 같아. 라고 하며 할머니께 웃으며 어리광을 부리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그러게 얼른 가서 우리 똥강아지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왜 안 보내주냐 며 웃으시더군요. 이때 저는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 날짜를 이미 잡은 상태였거든요. 사내 커플인 저희가 미국 지사에 2년 정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안 그래도 결혼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식을 올리고 가자며 좀 서둘러 날짜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할머니께서는 본인의 몸보다 제 결혼을 챙기셨던 거죠.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의 현재와 앞날만 살피느라 할머니를 등한시한 모든 순간이 후회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병환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는 결혼식을 좀 미뤄도 된다며 일단 할머니 건강을 챙기자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너무 고맙더군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계실 때 결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 제가 미국 다녀올 때까지 못 버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상태는 갈수록 안 좋아지셨습니다. 거의 주무시는 날이 많았고 고통 속에 점점 더 독한 진통제를 맞고 버티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지켜보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내가 전에 기사로 봤는데 우리 할머니를 위해 병실에서 할머니만을 위한 식을 먼저 올리는 건 어떨까? 드레스 예쁜 거 사고 나 멋진 양복 입고 보여드리자. 할머니는 네가 결혼하시는 모습을 꼭 보고 싶으실 거야. 라며 제안하더군요. 이야기를 듣는데 바로 이거다 싶으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양가 어른들께 말씀드리고 병원에 협조를 구해서 병실에서 작은 셀프 웨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삼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꼭 이 작은 결혼식에 사회를 보고 싶다며 지난날 저에게 엄마를 빼앗긴 것 같아서 질투했던 미안함도 있고 엄마의 생전 마지막 행사일지도 모르는데 자신이 꼭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저는 흔쾌히 수락했지요. 이 일로 저와 막내 삼촌은 지난 일들을 완전히 털어버리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은 삼촌과 무척 잘 지내게 되었지요.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른 드레스를 입고 남자친구는 새로 산 양복을 입고 서로 끼워줄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결혼 행진곡을 틀고는 할머니가 계신 병실로 입장했습니다. 입장해 할머니 앞에서 맞절을 하고 삼촌의 사회로 미니 결혼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결혼을 하고 평생을 함께할 것을 사랑하는 할머니 앞에서 약속합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미리 써간 혼인 서약서를 읽으며 반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며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쏟으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곤 저의 둘의 손을 잡으시더니 잘 살아. 할머니는 그것밖에 소원이 없어. 우리 친형이 잘 부탁해. 라고 하시며 제 걱정만 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께 할머니 나 이제 잘 살 테니까 얼른 나와서 또 수제비 해줘. 이 사람도 할머니 수제비 꼭 먹어보고 싶대. 내가 얼마나 자랑을 해놨다고. 라고 말씀드리며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그런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며 가녀린 목소리로 그럼 해주지. 우리 똥강아지 좋아하는 떡볶이 맛으로 해줄게. 하시더군요.
병실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삼촌이 마지막으로 모두 같이 사진을 찍자며 병실에서 할머니와의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모두 웃고 있지만 눈에는 눈물들이 그렁그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결혼식이 끝나고 다시 잠이 드셨습니다. 그날따라 아프다고도 안 하시고 잠만 주무시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할머니는 할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께서는 거의 일어나 앉지를 못하셨고 삼촌은 반쯤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할머니 앞에 저희 남편이 된 남자친구는 제 곁을 지키다가도 친척들의 부름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이모께서는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만나셨겠네. 얼마나 반가울 거야. 엄마도 이제 안 아파서 그건 다행이다. 라며 엄마가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모신 가족 납골당이 할머니를 함께 모시고 돌아오는 길에도 저는 자꾸 뒤돌아봐 줬습니다. 할머니가 절 부르며 달려 나오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절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2달이 다 되어갑니다. 남편이랑은 아직 각자의 집에서 지내며 미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의 짐과 아직도 저는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잊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당장 이 공간을 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짐을 싸다가 할머니의 옷까지도 몇 개 챙겼습니다. 비닐에 꽁꽁 싸서 말이죠. 혹시라도 할머니의 냄새가 날아가 버릴까 말이죠. 사랑하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 결혼식을 꼭 보고 싶으셨었나 봅니다. 예정대로 진행했더라면 할머니는 제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도 못 보시고 돌아가셨을 테지요. 누구나 그렇듯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만 남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 앞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던 것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가 제 결혼식을 못 보시고 돌아가셨다면 할머니가 더 서운하셨을 거예요. 참 다행이지요. 저는 지금도 매일 저녁 할머니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정말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만날 수는 없겠죠.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또 한 번 가슴에 사무칩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후회 없이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를 마음속 깊이 묻고 사는 수밖에 없네요. 할머니께 정말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